그냥 그 얘기를 정리하면 그거네. 사약을 받으시오 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사약을 떠넘긴 거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8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안 추워요? 안 추워. 왜? 안 추워? 왜? 추워? 갑자기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안 추운 거예요? 화는 나는 거고 화나는 일은 있는 거지만 네. 그냥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네. 요새 뭐 이 정도 추위는 단련됐다고 해야 되나? 네. 겨울에 조그만 난로 하나로 사무실에서 나기 때문에 오들오들 떨면서 옷 두껍게 입고 뭐 이 정도 추위는 가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다시 뭐 분위기 자체가 싸늘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상했던 부분 아닌가요? 뭘 예상해? 확진자가 늘 거라는 거? 3차 이제 원래 그 옛날 독감도 그렇고 이 그래프 우리 봤었잖아요. 그래서 초에 발생했을 때 확 늘었다가 여름철 되면 서글어들었다가 다시 겨울 되면 기승을 부리면서 그때 피크 칠 거다. 훨씬 늘어날 거다. 이게 바이러스가 겨울에 창궐하잖아, 항상. 우리 독감 걸리고 이런 것도 항상 여름에는 여름 감기는 잘 안 걸린다고 할 정도로 여름에는 그런 게 좀 덜 적다가 겨울 되면 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 되면 다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심각해질 거다. 이거 뭐 벌써 코로나 초기부터 다들 얘기했던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요. 부동산 가격 올라서 힘들고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장사 못해서 힘들고. 왜? 그 고간에 쌓아놓은 거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퍼서 드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생계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날씨 추워지면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날씨가 확 추워진 다음에 계속 추우면 괜찮아. 근데 그러니까 확 추워질 때는 사람이 없다가 그 추위에 익숙해지면 다시 가게에 나온대요. 근데 지금 추위도 갑자기 물려드니까 추워지니까 일단 야 너무 춥다 오늘 약속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사람도 줄고 코로나 이제 지금 500명 넘어가는 거 이제 보이니까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가게에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또 이 힘든 계절을 견뎌야 되나 이제 그러신 것 같고 주변에 이제 저희 막 이제 제 대학원 다니니까 이제 뭐 이런 세미나 이런 것들 준비됐던 것도 다 줄 캔슬. 이제 막 캔슬되고 있고 사람 모이는 것들을 이제 서로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가급적 그냥 꽁꽁 집안에만 꽁꽁 있고 어디 가지 말고 이 사람들을 접하지 말고 이게 뭐 한 달, 두 달로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일단은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더 그렇게 기승을 부린다. 그럼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뭐 백신을 지금 당장 뭐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적어도 겨울이 끝나는 지금 11월 이제 다 갔는데 12월, 1월, 2월 적어도 한 2달에서 3달 사이는 죽었다 생각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드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깜깜할 거고 제가 생각할 때 그 3개월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날이 온다. 그 3개월을 어떻게든 잘 버틴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좋은 날이 와요? 아니 이거보다 나쁜 날이면 안 되지. 부동산 시장은 더 이거보다 좋은 날이 와야지. 네. 이거보다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화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아무튼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긴급한 체제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살아남으시는 방법들을 간구하셔서 버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종부세, 부가세, 종부세 납세자가 28%, 세액은 43% 급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종부세 부가 통지서 받으시고 뭐 기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66만 7천 명에 1조 8,1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 납세자의 세액은 각각 2.2배 또는 2.5배로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자, 올해 국세청에 따르면요,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74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고지한 세액은요, 4조 2,6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서울에만 1년 새 9만 5천 명이 늘어나는 등 그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1주택자들이 과세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전체 세액도 늘어났다. 이유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세액이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 집값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징벌적 과세의 종부세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마포, 동작 등 공시가 9억 이상이 속출하면서 서울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내년에는 강북이랑 대도시 상당수도 포함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소비자 지표가 관련 통계가 집계된 후 가장 높은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부담보다 집값 상승 기대폭이 더 커서 주택 매물 처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공동명의의 종부세도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동명의로 사셨던 분들은 올해 20만 원도 안 되는 종부세를 내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가격을 갖고 있어도 주택을 갖고 있어도 456만 원이나 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의 기준에 있어서는 단독명의일 때 공시가가 9억 원 이상이지만 공동명의일 때는 이보다 세액공제가 더 커지면서 인당 6억 원, 즉 부부 공동명의 기준으로는 12억 원으로 공제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돌리기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집값이 갑자기 올랐는데 공동명의로 인해서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은퇴한 노부부들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공동명의 시에는 또 특별공제가 제외가 된다고 해요. 이에 갑작스럽게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 위로 올라오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 노부부에게 그나마로 보유세 폭탄 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종부세 인상의 원인은요, 주택을 매각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종부세 인상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과연 주택 매각으로 나설게 될지, 정부의 의도대로, 아니면 버티기를 준비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버티기를 한다면, 단독 소유보다는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8년이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고, 갖고 있으려니 종부세가 너무 부담이 되고, 증여를 하자니 또 뭐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들도 미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상황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자, 고지서 받으셨습니까, 소장님? 네,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거 고지서는 못 받았고 네. 이제 이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납부해야 될 국세 조회하면 나와요. 그렇죠. 딱 나와서 일단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고지서 못 받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궁금하잖아. 그거 딱 확인해보고 내가 썼어. 딱 썼는데 작년 대비 딱 제가 42%, 43%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이 안 따라오니까 딱 평균만큼 늘었구나. 근데 제가 이거 검색해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 늘었어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 뭘 알 수가 있냐면 다주택자들은 많이 늘었어. 저는 적게 는 축에 속해요. 이거 올렸더니 사람들이 막 화나요. 막 페이스북에 찍는 거야. 많이 올랐다고. 제가 그분들 얘기를 제가 이걸 하면서 저는 그냥 사실 예상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올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냈고 올해 요 정도 낼 것이다. 요 정도 낼 돈을 마련해야지. 12월 달에 내야 되니까 이게 분납도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 내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내고 그래서 이제 고지서 받으면 세무서 전화해서 분납 신청해가지고 이제 분납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마련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작년보다 딱 2.23배 올랐네요. 그러니까 2배 반. 그 정도 누구 2600%. 그러니까 2.6배. 2배 넘게 늘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대부분 다주택. 그리고 진짜 고가 주택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얼마 안 늘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1주택자 또는 1주택인데 지역이 별로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그냥 또는 부유한 주택들의 과표가 별로 높지 않아서 상승분이 별로 크지 않은 이제 이런 분들이고요. 이렇게 다주택 특히 이제 핵심 지역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근데 끝이 아니야.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공포는 뭐냐면 올해는 지금 이 내용대로 내지만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이제 개정 법률안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급등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주로 걸릴 세율 가액이 뭐 2.2%, 3.2%?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뒤에 붙는 세금까지 더하면 올해 고지서를 받아보고 내년엔 이거의 2배를 내야 된다고 이제 끄악 하는 거지. 이런 분들 중에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결국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내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중과세 세율이 6월 이후부터는 또 10%포인트 더 붙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높은데 내년에는 더 붙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것 중에 쩌리를 팔겠죠. 또는 차익이 적게 나는 거를 팔겠죠. 양도세 세율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남은 거에 대해서 80%니까 올해 내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사례예요. 지금 뭐 올해 지금 2천 몇백만 원이 나왔어. 종합부동산세. 내년에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에 2배 나올 것 같아. 내년에 5천만 원 종부세야. 그러면 내후년에 또 5천만 원 종부세야. 계속 5천 내야 되잖아. 이 짓을 하느니 쩌리 주택 하나를 얘는 부니까 1억 남았어. 그러면 내년 6월 이전에 팔면 뭐 60 몇 %에서 만약에 1억 남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뭐 한 이거저거 떼고 하면 한 4, 5천 내고 끝낼 거 아니에요. 4, 5천도 안 되나? 아무튼 내고 끝낼 거 아니야. 그거 양도세 내고 털어서 1주택으로 다 실피하고 종부세를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내면서 길게 살아남자.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정부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팔 하나의 물건이 제일 비싼 핵심적 물건은 아니지. 또 처리를 털어내는. 그러니까 딱 탈탈 털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몸통이 아니라 이제 잔가지들 쳐내는 그런 작업들이 일부. 그러니까 안 팔리는 빌라들 이런 것들 내가 어쩌다 보니까 끌어안았다. 손해보고도 털고. 왜냐하면 빌라도 주택에 해당이 되면서 세율이 그 빌라 하나 때문에 세율 구간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이미 있다. 근데 핵심 지역 여러 채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 이제 10%포인트가 더 추가되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72%에다가 이제 지방소득세 뭐 이거 더하면 80%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차익의 80% 내면 남은 게 없으면 팔아도 돼. 사실 남은 게 없다라고 하면 내가 산 지 얼마 안 돼서 단기 매매고 또는 내가 비쌀 때 사서 남은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뭐 털고 종부세를 회피하는 전략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이 종부세를 어떻게. 근데 대비들 얼추 하시지 않았을까? 뭐 대비들 못하신 분들은 이제 깝깝할 노릇이고. 그렇다더라 했던 것이 막상 현실로 딱 하고 나타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고민들이 많잖아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사실 누군가에게는 2천만 원이 1년 연봉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득 수준이, 뭐,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2천만 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노부부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랜 기간 장기 보유를 했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기 보유한 노부부 1주택자가, 특히 이분들이 2천만 원씩 종부세가 나오나? 특히 공동으로 갖고 있을 때. 공동으로? 그런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받잖아요. 아, 그래요? 공동으로 갈 수 있으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공동명의로 인해서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은퇴한 노부부가 문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60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겐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그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법이 나를 구속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참, 내가 법을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면 공동명의가 별로 안 좋아.
공동명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지금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동명의가 낫죠. 뭐 어쨌든 뭐 취득세는 똑같이 내겠지만 종부세 관련돼서도 감면이 있는 거고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원래 12억이나 원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세법 맨날 신문 보면 이름 알리고 싶은 세무사들이 무슨 세무사 절세 코너 해가지고 이게 절세 상식처럼 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부동산을 봤어. 그때부터 맨날 나왔어. 공동명의가 주택은 양도소득세도 유리하고 뭣도 유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절세에 유리하다. 공동명의 하세요. 그리고 뭐 재산 방어에도 좋다. 남편이 나 몰래 집 팔지 못한다. 뭐 이러면서 공동명의 좋다고 맨날 써놨었는데 실제 보면 그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 이거 봐요. 지금 이렇게 힘든 사례들 나오고 네. 이게 참 공동명의 다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더 크게 도고 요번에 특히 이제 이 경우에도 개인 단독 명의로 하나씩 갖고 있는 거랑 공동명의로 두 채를 절반씩 갖고 있는 거랑 세금 차이가 이제 1인 2주택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세율 적용되는 거 내년부터 극명하게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옛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이 세법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도 이제 옛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공동명의가 유리할 때도 있고 또는 불리할 때도 있고 보유세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한 셈법들이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는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당연한 거고 세상에 정의가 살고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 얘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입법이 그렇게 되고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정부의 주장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가 다주택자니까 이 천백이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제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의 모습이 결론이 빤히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이 제도가 유도하고 있는 방향이 끝이 보이는 거예요. 자, 힘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쩌리 집을 하나 팔아서 1주택자가 돼. 실수요, 뭐 하나 주택만 갖고 살아. 그럼 임대주택 하나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은 높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다주택의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다주택자들은 뭘 부담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보유세를 부담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보유세를 혼자 끌어안고 죽냐? 왜 죽어? 그 보유세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간임대주택 매물을 우리나라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특히 많고 그다음에 핵심 지역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심지에 있는 양질의 아파트들, 소위 말하는 양질의 주택들, 아파트 이런 것들은 다 민간 개인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임대주택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들로부터 나올 수가 밖에 없어요. 다주택자들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보유세를 부담해가면서 그 다주택을 짊어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얻으려면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야, 내가 1년에 종부세를 2천만 원씩 이 집 하나 때문에 1년에 하나 종부세를 다 2천만 원씩 내. 네가 한 달에 내는 임대료 중에 150만 원 나라에서 가져간다고. 그럼 그 150만 원 나라 거고 나도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이익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월세로 내놔. 그러니까 반전세화, 월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이거 이렇게 임대료를 내가면서 여러 주택을 보유하려고 선택지에 놓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팔고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결국 임대 매물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매물 개수도 줄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유세까지 늘어나니까, 결국은 월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밖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하나의 어떤 임대인들이 앞으로 우리 집값을 무조건 많이 올려받읍시다라고 서로 담합한다고 해서 월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이 가격을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시장 불안에 이제 더 가속화되는 그런 역할로 이 종부세 제도는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시장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신규 택지를 공급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실이 많이 걸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재고주택 공급을 하자고 하니까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팔게 할까라고 했더니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일단 세금을 징벌적으로 과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차피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서 정부는 좋고 집값이 뭐 안 잡혀도 세금 또 많이 걷어서 좋고 자 이런 식의 것들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편 들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시장에서는 증가하는 세금 때문에 이제 조세 전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이따도 다룰 건데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뭐 딱히 해결책은 안 보이는 거고 현재 상황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하고 무섭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누군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2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도 2천만 원이 부담은 되는 돈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재고 물량을 팔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새로운 공급이 없잖아요. 끊겨 있는 상황에서 뭐 갈아타기를 하거나 옮겨갈 만한 딱히 대체제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뭐 생각해 보자면 팔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줄 방법도 없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양도세를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팔고 또 딴 거 살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퇴양난 딱 맞물려가지고 서로 양쪽 입장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그냥 그 얘기를 정리하면 그거네. 사약을 받으시오 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사약을 떠넘긴 거네. 돌파구가 없네. 다 막아놓고 사약을 받으라니까 하면서 준 거잖아. 이게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야. 이게 왜냐하면 각자 이게 워낙 규제를 이렇게 너무 많이 촘촘하게 하다 보니까 아씨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게 각자 이 피하는 포즈가 다를 수밖에 없어. 이 활이 계속 날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각자 도생의 시대야. 자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근데 이게 피하다 하는 막 맞아. 피 흘리면서 죽어야지.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도 맞아요. 지금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장에 투자를 안 했지만 그 공부는 마음은 편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복잡해져가지고 요즘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그렇죠, 돼. 그렇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일단 하지 말라는 신호는 확실하게 준 거고. 모르겠어요. 그것도 피해가면서 진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쉬어가지고 그런 것 같진 않아. 이따가 또 다룰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 종부세 관련된 얘기가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연일의 이슈입니다.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충격들이 일단 왔다. 그래서 내년 6월 달 전에 이제 엑시트 하려는 사람들의 일부 움직임들은 나타날 거다. 네, 지금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급 절벽이 이어진다라는 소식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국토위원회에서요, 수도권 주택공급 보고서에 집값 폭등, 전세난 대책에 대한 것은 효과가 미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수요하고 공급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겠는데요. 향후 2년간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폭등과 전세난에 연이은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은 2023년에야 원활해지는 것으로 나와서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수요자의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는데요. 자,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단기 공급 부족 현상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2023년부터 서서히 풀릴 것이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요층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내년이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그럼 다시 말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주택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죠. 주택 공급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연평균 15만 4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2023년이 되면 22만 2천 가구가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은 뭘까요?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 일단 왜 줄어들까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택지를 공급을 중간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막 공급하던 택지들 물량들이 사실 이번 정부 초기에 계속 이제 경기도권의 택지들, 우리 무슨 신도시며 무슨 택지지구 하면서 입주 물량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막 확대 공급했다. 동탄 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동탄 이 신도시는 계획한 거고, 보금자리 주택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공급한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죽을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앞으로 택지 안 하겠다 하면서 택지 공급을 중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기권의 택지들은 그때 이제 준비했던 것들이 얼추 지금 소진이 돼서 많이 끝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심지내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공급이 이게 신규 지정은 없었어. 다 우리 열심히 30대 때 뛰던 2000년대 초중반에 추진했던 데들이 아직 이제 남아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지금 이제 막바지 나오고 있잖아요. 재건축들도 지금 음마아파트가 언제 음마아파트야?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물량들이 조금 이 상승 모드로 가면서 막 활성화돼가지고, 마찬가지 이번 정부 초기에 막 공급들이 되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 말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이번 초기까지 공급이 되다가 지금 재건축 관련된 규제, 그 다음에 재개발도 이제 분양가 마찬가지로 같이 맞물리면서 물량이 지금 줄었죠. 특히 이제 근래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발목을 잡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허그가 분양 가격을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면서 일단 다 스톱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고 하고 하는 단계에서, 분양가 상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도 있네요. 같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맞물리면서 사업 가던 데들이 멈춰섰거나 슬렁슬렁 가거나, 이제 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봐요, 우리가, 우리 열심히 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우리 떼돈 한번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너 땅 좀 내놔봐. 우리 여기 집 비싸게 져가지고 우리 돈 좀 벌어보자 했는데, 네 집은 얼마 이상 팔면 죽는다. 네? 우리 지금 이미 설계도 다 하고 돈도 이만큼 썼는데, 원래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비싸게 못 파네 하면서 우리 서로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 날 원망하는 거야. 개새끼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집 갖고 장사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뀐 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땅도 거의 팔았는데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비용은 들고 서로 지금 이제 막 싸우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계속 사업장마다 싸우고 있고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이런 정비사업 물량들도 밀렸고, 부랴부랴 이제 택지 공급이 줄어들었던 부분들도 지금 밀어내려고 이제 3기 신도시 뭐며 했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일 때, 정부가 실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라고 했던 것이 결국 공급을 줄여들게 만들어주는 원인이지 않았나? 아니야. 난 좀 생각이 달라. 주택 공급은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하지. 충분한데, 그러니까 경기도 택지들은 그게 충분한 물량인지 아닌지 그거 제가 판단을 못하는데 정비사업 물량들은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다 멈추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충분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순서대로 가고 그리고 멈춰 세웠던 해제 일부 그러니까 해제도 안 시키고 이 해제 뭐 작년에도 해제되고 계속 해제됐잖아. 그러니까 서울시가 목리를 부려가지고 가야 될 재개발들도 멱살 끌어지고 패대기 치면서 하지 말라니까 이 새끼들 이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했잖아. 지금 뭐 저희 증산 사구역 이런 데도 우리 지금 동의 다 했어요. 재개발 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의 판단이 그거 하면서 패대기 계속 쳤잖아. 하게끔 가만히 냅뒀으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하지 말라고 못하게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데 지금 잠실주 5단지 허가를 해달라고?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계속. 그랬잖아. 그런 물량들을 냅뒀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멱살 끄집어 패대기 치지 않았으면 쌍용 1차, 2차 이런 데 지금 이주하고 철거하고 있겠지. 다 멈춰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량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그 사람들이 정책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설마 멈춰 서겠어? 설마 안 하겠어? 오판한 것이 시장의 반응들을 알고 그랬거나 알고 그랬다면 아예 그냥 작살내려고 한 거거나 그런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견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런 건 난 모르겠어요. 일단 또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공급은 어쨌든 지금 보면요, 공급은 줄었다라는 것이 이미 팩트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잡히려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요는 감소할까요? 그건 모르지. 그것도 몰라?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큰 악재가 앞으로 지금 올해는 돈 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오히려 주가도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약을 맞아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풀어져 있는 건지 실제는 엄청 안 좋은데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요의 부분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리고 공급 부분은 부족한 게 맞는데 수요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따라 야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집을 사긴 뭘 사냐 그냥 전 세계로 살지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모습을 벌써 두 번 IMF 때도 맞고 2008년에도 맞기 때문에 뭐 그때 800조 1000조였거든요. 지금 이제 3000조래. 그 보지도 못한 돈. 유동자금이 3000조래요. 이거 어떻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요. 왜 부동산이 오르나요? 하면 전문가가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이 풀려있는 유동자금이 800조의 유동자금이 떠돌고 있고 부동산 투자의 불패에 대한 그게 있어서 여전히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뭐 안 좋다고 그러더니 그 800조 유동자금 없어졌어. 유동자금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없었거든. 지금도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예측하거나 뭐 집값도 내년에 그래서 올라갈 거다. 그냥 뭐 나머지 부분이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여전하다면 당연히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저는 또 똑같은 얘기를 견지하자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좀 버블인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다. 일단 핵심 지역, 비싼 지역의 주택들은 그렇고 그와 별개로 아직 덜 오른 지역들, 쫓아가는 지역들은 좀 아직 오를 폭이 더 남아있지 않나. 이 생각이 뭐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떤 수급의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예측할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들 경제 공부하시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하시나 봐요. 어쨌든 수요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사실 아무도 예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큰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만을 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경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매수의 주체들이 30대라고 하잖아요. 30대가 이렇게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돈을 잘 버니까야.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지금 매수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매수인들은 누구냐면 되게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 다니고 있는 이런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한테 좀 받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일부 있고 나도 잘 벌고 아내도 잘 벌어 모으면 대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대출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해서 하나 이번에 내쯤에 집 짓고 가자. 너무 오르는 거 힘들어.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마지막 이제 힘을 써가면서 지금 수요의 한 축으로 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갑자기 지금 봐요. 항공사 무너지고 그렇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이 뭐가 지금 알고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고 안 되면서 지금 1년 장사 망치면 회사도 휘청휘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되면서 야 당장 나 실직자 됐다 이래버리면 나 회사 잘렸어. 집이 무슨 집이야. 나 이자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수요 결국은 경제가 더 큰 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조건 오를 거다. 내후년에도 무조건 오를 거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요.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정작 백신이 나오면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나올 카드가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희망이 없네? 아니죠. 그런 개념보다는 그동안은 경기를 떠받대고 있잖아요. 꺼지지 말라고. 근데 이제 떠받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가면 어차피 착륙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연착륙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망할 때는 좀 망해주고 또 잘 나갈 때는 계속 잘 나가주고 구조조정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부양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폭삭 망할까봐 억지로 빚 끌어다 갔다가 지금 막 좀 달구고 있었지만 전 세계가 다 돈을 찍어내잖아 지금. 다 좀 달구고 있었지만 그렇게 발생된 버블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멈추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경제의 민낯이 드러날 텐데 이게 생각보다 안 좋으면 휘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요새 잘 때마다 문득문득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맞아. 네. 자, 세 번째 얘기 가볼게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LH에 되팔 때는 보유 기간이 길면 값을 더 쳐서 매입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입법 예고된 상황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 기간을 도입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나 거주 의무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공사에 되팔아야 하는데요. 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2월 19일에 시행된 예정인데 관련돼서 5년 이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입법 예고하면서 정해졌는데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민간 택지는 2에서 3년, 공공 택지는 3에서 5년으로 정해졌고요. 민간 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자, 그다음에 공공택지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밑에 보이시는 표에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 지구는 5에서 10년, 그 외 지역은 3에서 8년, 생업상 사정을
인정받으면 전매 제한 기간 내에도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LH가 매입하게 되는데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 기간에 따라 매입 금액도 다르게 한대요. 분양한 금액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수분양자가 주택을 전매 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다소 장기 보유했다면 값을 더 쳐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거주 의무 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 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세종시 행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도 뭐 투기과열지역은 현행 5년에서 8년, 그 외 지역은 3에서 5년으로 강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보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동시에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해서 정해놨죠. 거기에 따라 의무 기간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자, 의무 기간, 보유 기간, 거주 의무 기간 이것들을 채우지 못하면 LH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엔 기간도 확정이 안 돼 있었고 또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도 없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 2월 19일 날 시행이 되기 준비를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원래 원칙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동시에 보유기간, 거주 의무기간이라는 걸 둔 이유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투기를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죠. 특히 분양권 전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시작을 해놓은 건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 차이가 워낙에 많이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 청약 당첨자들이 새로운 투기 세력 아니냐, 만점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내용은 그거죠. 이 거주요건, 그러니까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 분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투자의 꽃이에요. 제일 쉬워. 그렇지. 제일 어렵지 않아. 제일 가수요가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분양이라고 하는 게 대금 지급이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10% 나눠씩 내고 입주할 때 가서 40% 더 내고 뭐 또는 계약금 20%, 중도금을 70%에서 하든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계약금 정도 걸고 중도금 대출 받아가지고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에서 얘기하는 선물이나 옵션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10억짜리 집을 1억만 갖고 소유자가 돼서 10억이 있으면 사실 분양권을 10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10개가 올라가면 10개의 가격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떨어지면 그 반대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는 건데 이게 보통 분양권은 결국 지어지는 게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될 권리를 그렇게 많이 가지면 이 동네 집값이 새 아파트가 리딩을 해나갈 거고 많이 올라간다. 지금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부동산 장이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반등할 때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분양권입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분양권 장에 가서 분양권을 막 사죠. 이제 그런데 규제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칼날을 치는 게 바로 분양권입니다. 2000년대 초반의 상승장에서 투기과열지구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유가 이 분양권 전매를 막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출발했죠. 분양권, 그 다음 재건축. 재건축도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새 아파트가 누구나 원하는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에다가 막기 시작하면 일단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이 이 규제도 굉장히 디테일해져서 과거엔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걸로 규제를 했지만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개념이 2016년에 나왔고 그렇죠.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도 3개로 나눠가지고 전매 제한 기간을 6개월, 뭐 18개월 아예 전매 안 되게 그렇죠. 이렇게 그걸 또 구분을 해놨어요. 디테일하게 지역별로 선정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분양권은 일단 그렇게
사고 팔고를 못하는 기한으로 일단 맡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나오는 게 니네는 이 지역은 분양가를 싸게 분양했으니까 분양권 상태에서만 전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되고 나서도 못해. 주택이 되고 나서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를 해야 돼. 실거주할 사람만 청약을 해. 우리는 실수요자 우선 정책을 하고 있어. 뭐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제 바뀐 거란 말이야. 원래 공공택지에서 하고 있던 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일단 법을 바꾼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얼마를 거주하게 할 거냐, 얼마를 또는 이제 보유하게 할 거냐에 대한 디테일을 이번에 시행령으로 담았는데 내용을 보시면 대략 최대 얼마냐면 7년입니다. 최대 7년 동안 일단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유기간 중간에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 공산국가도 아닌데 7년 동안 여기 못 살아. 중간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옆집 순이한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제 공기업 이 LH였나요? 네, LH. 예, LH에다만 팔 수 있는데, 그럼 얼마에 팔 거냐? 오래 살았으면 주변 시세 쳐서 팔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LH가 사주거나, 또는 얼마 안 살았어. 당첨만 되고, 입주 딱 요입당 했는데 나 팔래 하면, 너희 분양가밖에 안 냈네. 이자밖에 안 냈네. 그 돈만 줄게. 라고 해서 매입가 정도만 쳐주고 팔거나, 이게 이제 내가 절반 정도 살았어. 7년에 절반 정도 살았어 하면, 그러면 절반은 매입가 쳐주고, 그 다음에 절반은 시세 쳐줄게. 이게 절반은 아니고 이제, 비율 그렇게 그렇죠.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령으로 나눠놨고요. 한편으로는 팔 수 있는 의무 거주 기한을 따로 정했어요. 그래서 의무 거주 기한은 보면, 2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그렇죠. 택지에 따라서. 그래서 네. 뭐 2, 3년 정도는 들어가서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 근데 2, 3년은 양도소득세 뭐 혜택 받으려면 가서 거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실수요 청약을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을 잡았고, 그거에 맞춰서 청약하신 분들, 그냥 지금 요새 근데 보면 신규 입주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사장님들 물어봐도 그래요.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왜? 실수요자, 그러니까 당첨되신 분들이 다 거의 들어와서 실거주 하시기 때문에 물건이 없다. 전세 놓을 물건도 없다. 재미없다. 라고 해서 거주 요건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다 지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공공택지, 민간택지 다 한 7년 이내 이 의무 보유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팔게 되면 시세대로 못 팔고 매입 가격이랑 시세랑 이제 반띵해가지고 보유한 기간에 따라 퍼센트 나눠서 이렇게 팔 수 있다. 좀 제한이 걸린 경우에 정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택지인데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장 7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거주기간 5년이 붙으니까 12년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뭐라고요? 보유기간 플러스 거주기간 그게 겹쳐지는 거 아니에요? 겹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겹쳐지는 거지. 보유도 채우고 그 거주도 채우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100% 이상은 볼 필요가 없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하는데 주변 시세 다 80% 미만으로 분양하는 거지. 지금 허가 분양가 규제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절반 수준, 50%, 6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주변 시세. 무슨 100%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그 청약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더 기회가 좋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한테는 좋겠죠. 난 강남에 분양 나와, 대여가 나와. 난 강남에 들어가서 실거주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이 이제 가라로 청약하고 가라란다. 그러니까 뭐 실제 거주 의사도 없으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적겠죠. 없다고는 말 못해. 또 가서 뭐 어떻게 당첨만 되면 가서 그때 주소만 놓고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일단 넣고 보자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잘 걸러내는 거는 또 이제 정책 뭐 알아서 하실 몫이죠. 네.
룰브레이커는 언제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얘기로 갈게요. 규제가 낳은 대물림, 주택 증여가 사상 최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강남에 5,726건, 서울 전체의 30%가 지금 증여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정책적으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나온 올 한 해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에서는 증여가 그 어느 때보다 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기조를 일단 회피하면서 생긴 흐름인데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와 반대로 강남 지역 내 부의 대물림 현상만 굳어졌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정부의 정책에는요. 증여 물량 증가는 정부가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를 겨눈 이딴 대책으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생긴 반작용입니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를 정면으로 거너서 시행을 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정부 의도대로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상다수가 증여 등의 방식으로 세금 회피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가 됐지만 수요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으로 옮겨가면서 집값 과열 분위기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저가 단지가 많은 강북 일대로도 집값 과열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강남주택 매도를 유도하였으나 시장은 결국은 증여를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부의 대물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은 감소한 원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기사 그냥 기자가 쓸 기사 없어가지고 되새김질 기사라고 생각해요. 소위 어물 되새김질하듯. 뭐 지금도 증여 얘기해. 그러니까. 증여 옛날 얘기지. 기사 쓸 거 없으니까 통계 봐가지고 올해 보니까 증여 졸라 많이 했네. 지금 이제 증여 안 하지. 증여 취득세율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못해. 그래서 증여는 이제 닫힌 문이 됐습니다. 회피할 수 있는 가지수 중에 증여를 택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10억 증여하면 증여 공제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 1억 2천인가요? 1억 2천이 넘지 증여 취득세만. 증여세는 별도로 하고 세금이 너무 커. 그래서 이게 증여는 양도세는 차액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증여세는 증여 가액에 대해서 다 하는 거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가액에 대해서 전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현금 많고 어지간히 내가 이 집에 뼈를 묻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 아니면 증여가 이제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증여가 7월달, 8월달 그때 강화됐잖아요. 그거 되기 전에 많이들 이제 움직이실 분들 막차로 내년에 종부세 회피하려고 그때 많이들 하셨고. 맞아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황세분 이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다고. 맨날 증여 상담의 내용이 거의 다고. 그다음에 실제 상담한 분의 절반은 증여를 하신다고요. 그 돈 내고 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액션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지난 얘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단에서 얘기한 아직도 시장은 열기가 있다. 그거는 뭐 핵심 지역들 규제가 진짜 격규제가 많은 지역들 자금 조달하기 어려운 지역들 이런 데는 주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뭐 기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후행하는 지역들 이만큼 앞서 나가는 형님들 쫓아가는 동생 지역들 그 지역 안에서 랜드마크 단지를 쫓아가는 그 옆에 쩌리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매는 지금 계속 서울 수도권 다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이야기로 나눌 이야기에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강남이 이렇게 증여를 많이 선택을 하고 거래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그 수요가 옮겨갔다라는 얘기, 그리고 동시에 30대의 움직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5번째 이야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얘기입니다. 살지는 못하지만 일단 사두자. 네, 서울 30대 아파트 매수 절반은 갭 투자를 한대요, 또. 자, 서울에서 30대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36.9%이던 30대의 비중이 9월 37.3%, 10월에는 38.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30대 2명 중 1명은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0대 서울 갭 투자 건수가 9,398건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하고요. 자금조달 계획서에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 매입을 기입한 경우를 집계한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즉, 30대가 당장 들어가 살 수는 없는 전세 낀 집을 선호하는 이유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만으로는 사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주택담보대출이 LTV가 최대 40%,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이상은 20%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눴던 얘기죠. 부랴부랴 갭 투자로나마 내 집 한 채를 마련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이제 무주택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되니까 안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실수요자에 한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완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파트값 상승으로 실효성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대출 보금자리로는 대상주택의 평가액이 각각 5억 원과 6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5억 원과 6억 원이 안 되는 지역들이 어디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난달 기준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6억 원 미만인 서울 자치구는 중랑, 강북, 도봉, 노원, 구로, 금천, 관악구 6곳이라고 하고요. 관련된 내용들 기사들을 종합해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들이 전환되는 것이 지금 레이더에 잡히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승이 눈에 띄는 지역은 노원구가 311건에서 368건, 강북구가 78건에서 117건, 도봉구가 140건에서 196건, 중랑구가 103건에서 141건, 영등포구가 152건에서 191건 등으로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수도권 전세난 회피 물량이 서울 외곽 매매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난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 시장인 30대가 매매 거래량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또다시 전세 가격 상승으로 갭 투자 시작되는 건가요? 우려에 섞인 목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현실적으로 30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실거주 매수하고 싶지만, 실거주 당첨되고 싶지만 분양을 일단 안 해. 지금 올 가을에 분양 물량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니까 청약할 것도 없고, 그리고 청약해봐야 당첨도 안 돼, 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죠. 하는 사내가 있으니까.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내 집 들어가 살 수 있는 실거주 가능한 매물, 물건을 찾지만, 매물도 마땅치가 않고,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출을 갖다 끌어쓰기도 힘들고,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든 나도 이 상승장에 막차라도 타서 또는 낑겨가지고 어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리스크 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택한 게 있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전세 끼고 전세 가격이 올라주고 있으니까 다시 그냥 하나 사놓고 기다리고 있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아파트 전세 살면서 아파트 사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파트나 아니면 뭐 빌라라든가 좀 더 비교 여리의 주택들, 아파트를 월세 살면서 사놨던 거 아니면 뭐 빌라라든가 이런 좀 상대적으로 여리에 있는 주택 살면서 사놨던 거 하는 건데, 결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 내보내고 이 집 들어가 살면 되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사실 변수긴 하지만 그냥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들을 그냥 다 했다. 각자 도생한 거야. 그냥 나라에서 이 얘기를 또 한다. 나라에서 니들은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형 공공임대주택 줄 테니까 그거 가서 월세 살 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나라가 만들어 놓은 저 가점이 안 되거든요. 청약하세요. 3기 신도시 청약하세요. 야, 내 걸로 되겠냐? 되게
그 경쟁률 맨날 몇십 대 1 나와가지고 맨날 넣어봐야 안 되는 거, 내가 언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나요? 또는, 나라가 앞으로 조성해서 만들어줄 임대주택에 월세 내면서 사세요. 나는 나라에 월세 내면서 세입자 되기 싫어. 나는 그냥 내가 이자를 내더라도 원금을 상환하느라 좀 빡빡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을 서울 안에 갖고 싶어. 이런 판단을 한 30대들이 영끌 갭 투자를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각자 도생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각자 도생을 위한 선택이다. 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우려되는 바는 30대가 이렇게 과거에 사실 30대가 문제였었어요. 그죠? 강남권 원래 지난 텀에서도요. 마지막에 엄청 비싸있는 집들 다 받아먹고 산산이 분해되고 힘들었던 게 30대들이야. 맞아. 지난번에도 가장 피해자는 30대들이야. 30대들이 막판에 들어와서 엄청 고생했어. 지금 이 텀이 굉장히 신의 한 수의 텀일지,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받아먹어주는 그런 거일지는 가봐야 알죠. 근데 이제 불안한 건 그거예요.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갈수록 또 줄어들고 있어서 뭐 다주택자가 갭 투자를 서울에다 하겠다. 이건 사실 지금은 거의 뭐 정신 나간 얘기고, 그러면 무주택자인 30대가 결국 갭 투자라고 만들어놓은 시장인가? 갭 투자 성공하는 거지. 왜냐면 성공하는 거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주고 지금 상황은 전세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잖아. 그러니까. 판이 그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들어갈 때는 갭이 아까 지금 기사 사례 보면 1억 7천인데 내가 1억 7천에 갭 들어갔거든. 근데 지금 2년 재계약하려고 보니까 한 3천 회수돼? 내가 1억 7천 들어갔는데 1억 회수됐다. 그래서 실제는 7천밖에 안 들어간 사람이 됐어. 야, 그 돈이 나와서 나는 좀 다행이야. 이 꼴이 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한 각자 도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 그렇게 되죠. 네. 장밋빛이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매매카는 뭐라고 말 못 하겠는데 임대카는 지금 맞아, 뭐 상황이 맞아. 그래서 아는 그 가까운 우리 가족 중에도 상담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가보다 전세 가격이 월등하게 초과했더라고요. 지금 요새 그랬죠. 요새 그랬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대출을 받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세 놓고 오히려 돌려받을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하나가 4억인가 분양받은 집인데 지금 전세가 6억? 분양가 뭐 그러니까 입주 2년 차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아까 수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30대가 진짜 막차 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걱정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실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못 갚거나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를 감당을 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수장님 예전부터 강조하셨던 미래의 수요를 다 당겨서 쓰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과연 이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위기 상황이 혹시라도 오게 되면 과연 견뎌내고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때문에 우려하는 거거든요. 국가는 또 국가 나름대로 그때 가면 또 지금과는 다른 어떤 스탠스를 바뀌면서 대책을 또 세우겠죠. 전세자금 대출이 그때 나온 거고 그 위기 시절에 갑자기 갑툭튀해서 나왔던 거고 뭐 금리 인하라든가 또 이제 하우스 푸어 소리 나오면 하우스 푸어를 위한 또 대책들도 만들어지고 하겠지만 과하게 뭐 해놓은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지난 텀에도 과하게 막 질러놨던 사람들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전문가라고 막 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지금 하락론자가 돼가지고 막 또 나와서 전문가 행세하던데 아, 그래요? 그 사람 이름에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하락론자 타이틀을 붙어 나왔더라고. 이 사람이 하락론자였어? 아무튼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전문가도 그렇게 타이틀이 바뀌지만
전문가라기보다 아무튼 나서서 선봉에 서였던 분도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지만 투자자들 중에서도 사라진 투자자들 되게 많다. 무리해서 했던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이렇게 뭐 한 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버티시고 했던 분들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임대 가격이 또 올라가주면서 새끼를 만들어줘. 집값이. 뭐 지금 하락장이 올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뭐 지금 이거 만약에 요번 이런 갭 투자했는데 성공했다. 나는 투자에 재능이 있나 보다. 막 진짜 막장에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죽습니다. 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으니 나는 항상 리마인드 합니다. 그 2014년인가 15년에 인천에 그 일가족 자살 사건 중학생인가 자녀가 있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가족이 자살을 했는데 그럼 돈 나라에서 지원 이런 거 없었냐. 15주택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이런 걸로 사가지고 팔고 차익 남기고 팔고 이런 거 하다가 집들이 늘어났는데 전체가 가라앉으면서 할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력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끝에서 그렇게 결국 선택을 그렇게 한 건데 항상 저는 리마인드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적당히. 욕심은 너무 부리지 말자. 나의 투자의 감을, 내 지식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돼. 나는 잘못될 수 있는, 나의 판단은 틀릴 수 있는 사람이야, 항상.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움켜가지고 움켜서 진짜 웅크려 있다가 확 뛰어야 될 때도 있죠. 그때는 지금이 아니야. 그래야 될 때 지금은 슬렁슬렁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맞춰서 알아서 잘 각자 고생하세요. 되게 웃기기만.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을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 인생 모토가 그러니까요. 두 가지 있는데 꾸준함은 순간의 열정보다 강하다. 또 하나가 이거 뭐냐면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너무 희생하지 말자. 완전 놀자판으로 살고 있어. 좋다. 네. 그 중요한 말입니다. 미래 행복을 위해서 너무 현재를 희생하지 말자. 적당한 선이 어디예요? 내가 아무튼 30대 때 버는 거 족족 다 부동산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훅 가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의 삶도 중요합니다. 지금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6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종부세가 엄청나게 폭탄으로 나오면서 강남권에 절세 매물이 나와 매물이 등장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러나 거래는 잠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강남 3구의 매물이 2달 새 20%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가격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여에 대한 타진이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해 대비 대폭 오른 금액으로 발송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이른바 절세 매물이 조금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매수자 매도자 간의 눈치 보기로 명확한 하락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올해 6월까지 완화해주면서 절세를 위한 급한 매물은 대부분 소진된 데다가 내년도 세금은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에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전보다는 매수 매도 문의가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집주인들이 급하지 않다 보니 호가를 크게 낮추고 있지 않고 매수자들도 대부분 가격 확인하고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는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매도보다는 증여 이야기인데요. 절세 방법을 묻는 문의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광명시에 각각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김모 씨가 자녀 2명에게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각각 증여해 보유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다른 얘기죠.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를 못 받으니까 불리한데 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해줌으로 인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이제 증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가 부담이 훨씬 덜할 것 같아서 세무사 상담을 받기로 고민했다. 결정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세부담 전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월세 등으로 세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지금은 전세로 세를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 계약갱신까지 모두 끝나 신규 계약이 가능해질 때까지만 어떻게 해서든 버텨나가겠다. 라는 얘기,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강남의 시장 동향이 앞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강남의 동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의외했던 것들은 뭐냐면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뭐 다들 그건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매도보다는 증여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과연 강남의 매물이 증가를 했지만 거래는 살아날까?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까? 근데 이거는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요? 왜 강남에 얘기해놓고 갑자기 사례는 분당이랑 광명의 주택 하나씩이야. 그러네. 이거는 틀린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얘기가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분당에 광명에 하나씩 주택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일부 지분 증여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분 증여를 통해서 가액을 낮춰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에 이제 다주택은 퍼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가셨다가 내년에는 또 완전히 이게 세율이 바뀌면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을 튀어갈 수 있고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게 지분 일부로 조금 낮춰봐야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한 채를 증여를 바로 해버리셔야지 통으로. 그러면 이제 금액이 엄청나네. 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고민하셔서 그래도 하겠다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뭐 강남에서 증여가 대세다. 이거는 강남의 사례를 놓고 좀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절세 매물들은 아까 당장 우리가 앞에 1번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고민한다니까요. 올해 지금 2천 몇백 받았는데 내년에 지금 6천이야? 5천 몇백이야? 야, 안 되겠다. 하나 팔아야지. 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는 게 강남거 두 채. 이런 건 조금 세금 고려해가지고 내가 이 세금을 내면서 팔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시는 거고. 아까 지금 사례 중에서 고가 1주택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세금 부분,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한 분. 왜냐하면 강남의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에 30년, 40년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그 아파트 지어졌을 때 들어가 사셔가지고 계속 사신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15년 이상, 10년 이상 그 집에 거주하면서 1주택이었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 80% 다 받아 먹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양도소득세가 계산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 2천만 원도 너무 크다. 1,000만 원도 너무 크다. 우리 생활 환경 하에서. 그리고 내 앞으로 몇 년 더 산다고. 그러면 집을 조금 약간 축소해서 저렴한 데로 가고, 이거 팔고 남으면 내가 뭐 20억 남는다, 10억 남는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쓰자. 뭐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절세 매물들 또는 그렇게 옮기려는 매물들도 일부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가셔야 될 거냐? 매수는 잠잠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수자면 계속 모니터링 할 거예요. 갈아타기, 내가 강남 요번에 진입하려고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 총알 어느 정도 준비하면 계속 보겠죠. 왜? 지금이 골든타임이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6월 기준으로 6월 1일 날 보유세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해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6월 1일 날 소유자 이전에 넘기는 조건으로 금매가 보통 언제 나왔냐면 3, 4, 5월. 그래서 막차 5월. 딱 그래서 5월 달에 잔금 일찍 쳐주는 조건으로 해서 금매. 이게 지금 적어도 2년간 강남에서 반복되었던 이 거래 패턴입니다. 맞아요. 그거 끝나면 6월부터 다시 가격들, 그 종부세 부분 정리되고 나면 나는 더 받을 거야 해서 확 올라간 물건들, 그거 몇 개 거래되고. 그러니까 거래량 늘었다가 쭉 올라서, 지금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이유 강남권.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런 예측 범위와 별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격은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너무 잘 극복됐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AC, BCAC 하더라고. AC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가장 어떤 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의 물건이 전 세계적으로 막 보복 소비할 수 많이 팔리고 막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막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잘 극복될 것 같아. 매수가 막 계속 붙어. 그래서 가면 그 시기가 좀 더 일찍 오면서 가격이 좀 더 먼저 반등할 수도 있고 또는 임대 가격 밀어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반영. 지금 당장 뭐 오늘 기사 피기에는 없었지만 대치동에 아파트 뭐 전세 20억 넘는 거 거래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제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면서 야, 이 돈 주고 전세 가더니 그냥 차라리 산다. 이런 수요들이 매매가들을 막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내년 당장 이제 올 11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강남의 학군지 이사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럼 내가 요거 딱 고금액 정도까지 내려오면 살려고 대기 타고 있었는데 전세가 치고 올라가고 매매가가 밀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네. 아, 안 되겠다. 그럼 내년 1, 2월 달에 매수가 가면서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요. 이 살려고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연말장이 갈 거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없다면 또 지금 매수 대기 잠복하고 있는 분들은 진입하려고 강남 핵심 지역으로 잠복하려는 분들은 재산세와 관련돼서 내년 3, 4, 5월을 이제 타겟팅해서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일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증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사례가 아니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세에서 월세로 세부담 전가. 이건 사실 세부담 전가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면 뭐 이게 조세하고 상관없이 사실 원래 임대인은 항상 최대한으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싶어요. 보유세랑 상관없이. 보유세가 많든 적든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 분은 이 보유세 늘린다고 해서 월세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생각보다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급등한 거에 비해서 월세 가격은 별로 안 올랐어요. 이건 저는 금리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영향을 끼치듯이 한두 명한테 보유세가 세게 가면 그건 영향을 안 끼치지만 모든 소유자들, 모든 임대인들한테 이렇게 지금처럼 보유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분위기에는 당연히 영향이 끼치리라고 생각하고 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든가 전세를 줄 거면 전세를 좀 더 받으려고 한다든가 하는 게 그러니까 악이 생기는 거야. 물건도 그러니까 이런 전세를 임대를 놓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반영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라서 이 영향도 당연히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거는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기사에서의 사례는 설명해 주신 사례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그 받은 월세를 모아가지고 나는 종부세 내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좀 틀려. 전세를 이빠이 더 받아서 그 돈으로 뭉탱이 돈 들고 있다가 보유세 내면 되지. 뭐하러 월세 모아서 내냐. 전세금은 목돈으로 들어와서 있잖아. 그 돈을 활용해서 더 벌거나 기회를 보거나 하면 되지. 그리고 보유세는 지금 급증하지만 항상 이렇게 급증한 보유세는 후폭풍을 몰고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인식이 만들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 이렇게 강화된 보유세를 완화시켜라. 누그러뜨려라 이런 목소리에도 또 반응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정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고무줄과 같아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잘 이것도 한때다. 저는 한때라고 생각해요.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게 건설이고 부동산 시장이 경기에 굉장히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안 건들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기사 관련해서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이 기사를 보면 강남 3구 매물 2달 새 20% 늘어에 대해서부터 시작이에요. 왜냐면 안 늘었어요. 네. 그냥
보여지는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그럼 그거야. 네. 이게 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뭘 갖고 왔냐면 요새 이 프로테크 회사들,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관련해서 기술 회사들이 좀 투자도 막 받고 이러면서 계속 엄청 치열하게 지금 이 서로 새 확장 싸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 게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매물 개수를 가지고 매물 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통계적으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네이버 매물 올리는 것 좀 익숙해져가지고 많이 올리면 매물이 늘어난 거야. 또는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물건 안 빼먹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전속으로 받아둔 물건이니까 올려도 안 빼먹을 거야. 그래서 자신있게 올려. 왜냐하면 매물이 100개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매물을 다 올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돈이고, 그 다음에 당장 저도 엊그저께 한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해왔어. 그랬더니 사장님 나 인생 상담 좀 해줘 나한테 그러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 중개 관련해서 이제 토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물 하나 올리면 부동산들이 바로 알아가지고 가서 다 뒤에서 빼먹기 해서 도저히 못 올리겠고 어떻게 매수자 고객을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블로그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하면 좀 마케팅을 이거 지금 막 인생 상담이라는 게 결국 그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 매물 못 올린다니까요. 못 올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렇게 못 올리는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까지도 포함돼서 물론 이제 그 통계를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디테일까지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20% 늘어났다고 해서 실제 늘어난 건지 아닌지는 조금 다른 변수에 의해서 늘어난 걸 수도 있다. 단순히 종부세 고지서 받고 사장님들 마음이, 그 소유자분들의 마음이 팔아야겠다로 돌아선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는 네, 물량이 20%씩이나 안 늘었다. 이 얘기는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치 이게 추측성 기사에 가까운 것이지 현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네. 이게 지역마다 약간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지역은 뭐라 그러냐면 매수는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이렇게 뒤에서 간보는 사람은 있는데 매물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매물 없다고 얘기하던 사장님들도 부동산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렇게 꼭 팔아야 되는 매물 한두 개씩은 갖고는 있어요. 풀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만 조정되면 매수가 붙을 것 같은데 대기들 있잖아요. 가격 아직 그렇게 매도들이 꺾어주지는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약간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주도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얼마나 했어요? 1시간 하고도 20분? 많이 했네. 그럼. 보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우리 수도꼭지 같아. 한번 틀면 안 잠겨.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요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잘 동참하셔서 무탈하게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학교들도 가족들한테서 문제들이 생긴다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자녀분들 두신 분들은 이런 모임 같은 것들도 좀 자제하고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같이 슬기롭게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